고려승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흥미로운 설화가 하나 있다. 백제에서 말을 캐며 살던 서동이란 사람이 신라 땅에 들어가 노래를 퍼뜨려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가 바로 잘 알려진 서동설화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동을 사귀어 두고 밤마다 무엇을 안고 그 방으로 가는가. 이런 노래가 바로 서동이 지었다는 서동요다. 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은 백제 땅에서 말을 캐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주 영특하고 담대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신라 선화공주의 미모를 전해들은 서동은 그녀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 신라 도성으로 들어가 말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산다. 그 후 그는 선화공주와 서동이 사귄다는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고, 이 노래는 신라 도성 안에 가득 퍼져 드디어 진평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선화공주는 서동이 누군지도 모른 채 왕에게 쫓겨나고 서동만이 몰래 그 뒤를 따른다. 비로소 서동과 만나 그를 좋아하게 된 선화공주는 모든 것이 서동요의 내용 그대로 됐음을 알고 서동의 아내가 된다. 서동은 그녀에게 말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보여주고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그 금을 하루 만에 신라의 진평왕에게 보낸 후 주위의 인심을 얻어 백제의 왕이 된다는 것이 서동설화의 내용이다. 흔히 고대인의 그 가요 가운데에는 그걸 부르는 사람의 소망을 성취한다는 주술적 의미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가의 주술적 의미를 검토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 말하자면 서동요라고 봅니다. 먼저 얘기한 소위 문학적 가치와 결부시켜 볼 때에 그러한 노래임에 틀림없이 부르는 사람의 소망을 성취하는 주술성이 자연히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동요에 자신의 염원을 담아 결국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단신으로 신라 땅에 들어가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이룬 대담한 서동. 그가 바로 백제 30대 왕인 무왕이다.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담은 서동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무왕은 백제사에 있어 의문으로 가득한 왕이었다. 그가 신라의 선화공주를 왕비로 삼은 것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왕실 간의 결혼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전쟁을 벌이는 적대국이었기 때문이다. 충북 옥천의 삼성산. 이곳엔 백제 26대 성왕의 한이설인 관산성이 있다. 551년 고구려가 장악했던 한강 유역을 신라와 연합해 다시 찾은 백제는 신라가 약속을 어기고 한강을 점령하자 줄곧 보복전을 벌인다. 3년 후 성왕은 관산성에서 전투 중인 태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데 매복했던 신라군에게 급습을 당해 성왕을 비롯해 3만여 명의 백제 군사가 전멸한다. 이후 백제는 신라를 원수의 나라로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무왕의 혼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선화공주와 결혼이라는 형태가 된, 이 소위 이제 일종의 그 국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결혼이라는 것도 이거 사실 그게 그 정치적인 목적에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신라와 일정하게 그 연합전선을 그 형성을 해본다. 결혼을 통해서 신라와 일정하게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것도 이제 무왕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 아니면은 그 하기 좀 어려운 작업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설화는 항상 당시의 시대상과 사실을 은유라는 방법으로 담고 있다. 이로 보아 무왕은 신라와 어떤 끈을 맺어두고 적대국이지만 새로운 우호 관계를 만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던 것인지 모른다. 무왕은 그의 결혼만큼 출생 또한 신비하다.
삼국유사에서 그는 사비성 남쪽 큰 연못가에 혼자 살던 여인이 용과 정을 통해 낳은 것으로 돼 있다. 삼국유사에 나온 그 연못은 오늘의 익산 땅에 있는 마룡지라는 늪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은 듬성듬성 갈대숲만 남아있는 이곳을 서동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사비성이 있던 부여의 남쪽으로 커다란 연못은 이곳밖에 없다. 그리고 마령지 옆에는 작은 야산이 있는데 옛부터 이곳에선 인장화 같은 백제 말기의 기와가 발견돼 분명 백제 시대의 집터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기록의 뒷받침이다. 동국여지 승남을 보면 백제 시대의 마룡지는 오금산에 있는 오금사의 남쪽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마룡지 위쪽에 있는 산의 이름은 지금도 오금산으로 불리우고 그 중턱에 오금사가 있었다고 전해 기록과 일치한다. 삼국유사 그 무왕 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국도 남쪽 연못가에 과부인 서동의 어머니가 홀로 살다가 그 용과 정을 통해서 낳은 게 서동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유사에 나오는 국도 남쪽의 연못이 바로 이 마룡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무왕의 탄생, 이것은 바로 그 익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과 연못의 용 사이에 태어났다는 무왕. 그의 아버지는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상징인 용으로 표현됐다. 백제 왕실의 계보를 보면 성왕의 아들인 위도강과 해왕 그리고 법왕을 이어 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는 그의 출신을 법왕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이 더해진다. 역사 문헌을 통해 볼 때 31명의 백제 왕들 중에 그 출신에 대한 설화나 이설이 따라다니는 왕은 30대 무왕뿐이다. 그가 정통한 계보를 이어받은 적자로 법왕의 아들이라면 서동설화와 같이 출신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 전해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무왕의 출생지가 당시 왕성인 사비가 아니라 익산 땅이란 점도 의문이다. 무왕은 아마 법왕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몰락한 왕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왕이 어릴 때 이 말을 캐며 비난한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그 몰락했다고 하는 몰락한 가문, 몰락한 왕족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무왕은 그런 몰락은 했다 하더라도 왕족 출신인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훗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왕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왕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 이거는 그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통한 왕의 계보가 아닌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당시 백제의 왕권이 어떤 무질서한 힘에 휩싸여 있었다는 증거는 아닐까. 그것은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왕권의 추락은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 하남 위례성을 함락하고 한성시대 마지막 왕인 계로왕을 처형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고구려에 쫓겨 지금의 공주 땅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지만 백제 왕실은 63년의 웅진시대를 보내면서 문주왕과 동성왕이 귀족들에게 살해당하고 삼군왕 역시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538년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왕실의 권위를 되찾는 듯 했지만 성왕이 전사하자 귀족들의 권력은 더욱 커져갔다. 금강변의 토착 세력이던 사씨, 협씨 등 귀족들은 이른바 대성 8족을 이루며
끊임없이 왕권을 위협했다. 백제가 되찾은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것은 결과적으로 성왕의 죽음과 함께 왕권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이런 귀족들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무왕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상황에서 이제 대성팔족의 이 귀족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아마 조정하기 쉽고 세력 기반이 없는 그런 왕족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는 것이 자기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물색되어진 존재가 바로 무왕이 아니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몰락 왕족으로서 지금 비난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왕으로 그게 옹립함으로써 이 당시 귀족, 실권을 장악한 귀족들은 자기들이 지위를 보다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는 거고, 그러한 정치적인 이 고려의 결과로 이 무왕이, 서동이 결국은 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 600년, 마치 지는 해와 같았을 왕위에 오른 서동. 그는 왕국을 위해, 그리고 선대왕들이 이루지 못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한강이었을 것이다. 고구려에 뺏긴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연맹의 약속을 어긴 신라에게 다시 한강을 잃고 성왕마저 전사했다. 그 이후로 무왕의 선대였던 해왕과 법왕의 재위 기간이 1년 남짓인 것처럼 왕들은 귀족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무왕이 즉위할 무렵 백제는 신라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영토를 점차 잃어갔고, 또한 중국에서는 581년에 수나라가 남북조로 대치한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대륙을 통일하는 격변의 시기였다. 이런 변화를 수습하기 위해 무왕은 무엇보다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왕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했다. 먼저 그는 왕실 내부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온 나라의 관심을 밖으로 돌렸다. 오늘날 정치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전쟁을 택한 것이다. 삼국사기 무왕대에는 신라와의 치열한 전쟁 기사가 나온다. 무왕은 신라를 상대로 아막산성, 소타, 가잠성 등을 침공하는 무려 11차례의 전투를 벌여서 주도권을 잡아나간다. 이것은 백제 어느 왕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잦은 전쟁 기록이다. 무왕이 전투를 벌인 것은 오늘날의 전북 운봉인 아막산성을 비롯해 대부분 신라와의 접경지였던 소백산맥 일대로 보여진다. 백제하고 신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도 또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두 나라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죠. 581년에 중국이 이제 남북조 시대라는 오랜 분열 시대가 정리가 됩니다. 수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래서 그 중국의 그 세력 변화가 주변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강을 빼앗긴 부담을 신라를 쳐서 만회했던 무왕. 그는 중국 통일이라는 대외 변화에도 대처해야 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수의 사신을 보내 군사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고구려에는 수나라에 대한 동향을 알려 원한을 사지 않게 했다. 이른바 등거리 외교라는 단수 높은 외교술이었다. 612년에 수는 이제 고구려를 치게 되거든요. 그때 백제는 응원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만 내세웠었지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점은 백제가 중통일된 중국의 제국과
고구려와의 이중 외교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뛰어난 외교 능력과 함께 신라와의 영토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갔던 무왕. 오래전부터 그는 왕의 입지를 확실하게 해줄 계기가 필요했다. 우선 사비 지역에 커다란 기반을 가진 귀족들을 분열시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 새로운 땅으로 눈을 돌렸다. 귀족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그의 의지대로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곳. 무왕은 그의 출생지 익산을 선택한다. 그는 군해해야 했다. 그의 뜻대로 사비를 버리고 익산으로 왕성을 옮기자면 사비 귀족들의 불같은 반대가 뻔했기 때문이다. 그의 계획을 정당하게 해줄 새로운 그 무엇이 절실했다. 그의 꿈은 미륵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미륵신앙은 미륵불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내용으로 미륵불은 현재의 부처가 아닌 미래에 나타날 부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토솔천에서 수행 중인 미륵이 부처가 되면 세상으로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반드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만 출현하게 된다. 미륵은 토솔천의 용화수란 나무 아래서 부처가 되는데, 미륵이 성불하면 전륜성왕이 달려와 미륵불을 영접하고 미륵의 정법을 알리기 위해 세상의 악을 물리친 후 지상 천국을 이룬다고 한다. 이 미륵신앙은 중국에서 들어와 당시 백제 민중사회에 널리 퍼졌고, 전쟁에 시달린 백제인들은 미륵불과 전륜성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서양의 메시아 성격을 지닌 미륵신앙은 토착 종교와 결합해 백제의 대표적인 민중신앙이 됐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도 미륵신앙의 자취가 강하게 남아있다. 김제 모악산 기슭에 자리한 금산사는 백제 법왕에 의해 창건된 이래 미륵전을 조성하고 미륵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전남 화순군 천불산 기슭의 운주사. 여기에서는 곳곳에서 미륵불상들을 볼 수 있다. 경내가 아닌 암벽 틈 사이에 만들어진 미륵불상들은 그만큼 미륵신앙의 백제 민중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이곳에는 길이 12m, 너비 10m에 이르는 장대한 미륵불이 누워있다. 이 와불이 일어나면 난세가 물러가고 참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에서 알 수 있듯이 백제인들에게 미륵신앙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무왕은 익산에 이 미륵신앙의 구체적인 성전 미륵사를 창건한다. 미륵사를 익산 땅에 짓기 위해서는 귀족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명분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 단서가 되는 창건 설화를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무왕과 왕비의 용화산 행차 일화다. 무왕이 어느 날 왕비와 함께 익산 용화산의 사자사를 찾아가다가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연못 가운데서 무언가 호련히 나타났고, 이를 신기하게 여긴 무왕은 미륵 삼전부림을 깨닫고 경배를 올렸다. 왕비가 그곳에 큰 절을 짓자고 간청하니 무왕이 허락하고 그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 또 미륵사 창건 설화에는 신통력을 지닌 사자사의 지명법사가 등장한다. 미륵사를 창건하려는 무왕이 연못을 메울 방도를 묻자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웠고, 선화공주와 결혼할 때도 하룻밤 사이 신라 진평왕에게 황금을 날려보냈다는 지명법사. 무한한 도력을 지닌 지명법사는 무왕이 익산에 미륵사를 지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고,
무왕의 정치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실마리를 풀어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용화산의 사자사에서 수도했다고 전하는데 당시 익산 지역의 미륵신앙을 전파하고 그건 민중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마치 그는 조선 태조 이성계를 도운 무학대사를 연상케 한다. 용화산 아래 대가람 미륵사. 무왕의 미륵사 창건 설화와 미륵신앙을 비교해보면 미륵삼존이 나타났다는 용화산은 미륵이 성불한 도솔천의 용화수가 되고 미륵삼존을 본 무왕은 미륵을 영접한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다. 즉 미륵신앙의 내용과 철저하게 일치하는 무왕의 설화가 미륵사 창건의 계기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미륵신앙은 무왕이 귀족들을 뿌리치고 익산을 선택할 수 있게 정당성을 주었다. 무왕 스스로도 미륵불을 모신 전륜성왕이 되어 미륵이 나타날 새 시대를 기다렸던 민중을 끌어안은 것이다. 무왕의 새로운 통치 이념은 바로 미륵신앙이었다. 미륵이 조만간에 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미륵이 오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피지배 민중들 상당히 아마 어려운 생활이 있었을지 모르고 또는 이제 마한이 망하면서 그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하는 백제에 대해서 얼마간 이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이쪽에 있었던 기층 민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요소로 아마 미륵 하생 신앙에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삼국사기 무왕조를 보게 되면은 거의가 전쟁 관계 기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의 그 국민들이 얼마나 전역에 시달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이 고충을 결국 끌어나가기 위한 당시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내세를 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미륵불교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한 정신세계를 그리게 해주는 수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무왕의 통치 이념이 함축된 미륵사를 고고학계에서는 무왕 주기 초부터 시작해 30년 이상 소요된 대공사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미륵사의 가람 배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던 독특한 양식이었다. 남아있는 서탑과 새로 복원된 동탑 사이에는 또 다른 탑의 자리가 발굴됐다. 바로 목탑 자리였다. 또 그 목탑지 뒤로 불상을 모신 금당지 유구가 나타났고 두 개의 석탑 뒤편에도 각각 금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즉 미륵사는 엄청난 규모의 목탑을 중심으로 그 옆에 두 개의 석탑이 그리고 탑 뒤에는 각각 금당을 조성한 이른바 삼원 가람 배치였다. 무왕은 본인이 전륜성왕이고 그리고 용화산은 용화수고 그 아래에서 미륵이 성도는 삼존불이 출현했으니까 성도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삼여설법만 남았죠. 그래서 삼여설법을 해서 인류를 구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여설법을 상징한 것이 탑 3개 그리고 금당 3개로 여기다 가람을 이런 배열로 배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륵 하생경에 밝혀진 그대로 여기다 재현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륵이 3번의 설법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미륵 신앙에 따라 3개의 탑과 금당을 배치한 것이다. 미륵 신앙을 재현한 익산 미륵사는 사비에 기반을 둔 대성팔족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또 미륵의 3번에 걸친 설법을 애타게 기다렸던 민중들에게 미륵사는 하나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이렇듯 무왕은 이전에 어떤 왕들도 이루지 못한 통치 이념을 만들어 백제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 미륵사는 지난 1974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발굴 결과 설화 내용 그대로 늪지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미륵사 금당지에는 아주 높은 주춧돌들이 발견됐는데
이런 모양의 주춧돌이 발견된 예는 없었다. 이 추석인데 형태가 지금 상당히 완멸이 심합니다만은 이런 데 예를 보면은 이게 사각입니다. 아래 부분이 사각인 초석이 있고 그 초석 밑에 받침이 역시 네모난 건데 이 위에 있는 초석 이 모서리 부분이 이쪽 밑에 있는 것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네모난 데에 마른 목골로 이렇게 놓이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빗변이 이 밑에 놓이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에는 힘의 분산과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륵사지에 있는 금당들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표현하면 마사토를 가지고 만든 데 있는 것들이 이 집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흙에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힘의 분산이라는 쪽에 생각하면 모래흙이 대단히 힘의 분산이 유리한 거죠. 금당지를 짓기 위해 늪지를 모래로 메우고 사각의 적심석 위에 높다란 주춧돌을 세웠다. 적심석 각변의 중심 부분에 마른 목골로 세워진 주춧돌이 건물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놀라운 방식이었다. 따라서 땅을 깊이 파고 심초석을 세울 필요도 없이 네모난 적심석과 춤 높은 주춧돌만으로 하중을 해결한 것이다. 늪지에 세워진 미륵사는 배수와 통풍이 문제였겠지만 미륵사지 곳곳에서 발견된 대형 암거 시설로 인해 침수의 염려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경험과 계산된 과학 없이 지을 수 없었을 미륵사. 우리는 남아있는 석탑은 물론 금당지 초석들의 크기와 간격을 실측해 미륵사의 모습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그걸로 9m 10. 이게 6과 11. 한 9m 10,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륵사의 두 석탑은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으로 석재를 깎고 이런 모습으로 쌓아 올린 구층탑이었을 것이다. 또 지금의 석탑보다 훨씬 큰 목탑이 동탑과 석탑 사이에 들어섰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인 백제 가람 배치인 1탑 1금당이 아니고 하나의 강당 밑에 3개의 탑과 금당이 조화를 이루는 3원 가람 배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무왕은 익산 땅에 대가람 미륵사를 짓고 웅대한 꿈을 펼쳐나갔다. 그렇다면 무왕이 그토록 익산에 집착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익산은 무왕의 출생지라는 점이 말해주듯 그가 자라는 지역일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익산은 만경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가 펼쳐진 곡창지대였다. 경제적인 이점 외에도 소백과 노령산맥의 신라를 막아주고 남으로는 만경강이 그리고 북으로는 금강이 방어해주는 천혜의 요새였다. 이렇게 익산은 무왕에게 중요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유적을 볼 수 있다. 미륵사 인근에서 발견된 왕궁리 유적. 흔히 왕궁평으로 불리우는 곳이다. 남북 495m, 동서 235m에 달하는 거대한 장방형의 성곽이 나왔는데 오랜 계획으로 축조된 것이었다. 이 유적에는 넓은 건물지와 함께 전형적인 백제 양식의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이 유적의 용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성벽에 대한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76년부터 발굴이 시작된 왕궁리 유적은 각종 유물과 건물지 형태로 보아 7세기 초, 즉 무왕이 즉위한 600년대의 백제 유적으로 판명됐다. 왕궁리 유적에 주목할 만한 점은 발굴 결과
백제 말기의 유물뿐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까지의 유물이 나와 동시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분사돼가지고 쭉 다졌던지로 한데 또 곳곳에서 흙을 점차 누르고 다져나가면서 기초를 쌓는 백제 판축 기법의 흔적이 발견돼 장기간 조성된 성곽으로 밝혀졌다. 이 일대의 지명이 왕궁면이고 보면 규모에서 풍기는 것처럼 무왕이 건설한 왕궁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실제로 고고학계에서는 이곳이 처음에는 궁터였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사찰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왕궁리 유적이 백제 왕실과 관련됐다는 것은 다양한 출토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고급스런 암티와는 물론 연꽃무늬 청자병 조각도 출토됐는데 이 유물은 이곳이 백제 왕실에서 운영했음을 시사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이 청자병은 중국의 한 귀족 고분에서 발견됐는데 580년대 수나라에서 만든 희귀한 예술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왕실뿐이었다. 토기편들 중에는 사비의 도성이었던 부소산성에서 주로 출토되는 전달린 토기를 비롯해 질 좋은 토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고급스러운 토기들은 백제에 있어 국가의 중요 기관에서만 출토됐다. 또 얼마 전 여기에선 머리 숫자와 관청 부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비 도성인 부소산성에서만 발견됐다. 이 기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소산에서라든가 왕궁 유적, 두 유적에서만 나온 그 백제시대 인장화 중에 머리 숫자에다가 관청 부자, 수부라고 하는 그 인장화가 나옵니다. 그 수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당시 왕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그 국가기관의 최고의 그 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이 그 부소산 당시 도성하고 그 익산 지역의 왕궁 유적을 중심으로 한 그 유적이 가장 중요한 무왕 때 전후에서 어떤 기관으로서 당시 대단히 왕실에서 경영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유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왕궁리 유적은 무왕의 왕성으로 인식돼 왔다. 왕궁리 유적이 왕성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적이 더 있다. 바로 왕궁리 유적 북쪽에 자리한 오금산성. 이것은 7세기 초 백제 말기의 토성으로 밝혀졌다. 왕궁리 유적 주위에는 무려 12개의 산성들이 있는데 오금산성이 왕궁리 유적과 가장 가까운 성이다. 오금산성 정상에서 보면 남쪽으로 왕궁리 유적들이 들어온다. 다시 말해 오금산성은 왕궁리 유적을 방어했던 성곽이었다. 왕궁리 유적 같은 궁터뿐 아니라 익산에서는 왕릉 규모의 고분도 찾아볼 수 있다. 두 개의 무덤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쌍릉. 이 쌍릉은 대왕릉과 소왕릉으로 불리는데 대왕릉은 무왕의 무덤으로 소왕릉은 무왕비인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전해진다. 1917년 발굴 당시 이미 대부분 유물은 도굴됐지만 수습된 목관 조각을 통해 볼 때 금제 장신구가 달린 고급관이었고 고분 구조는 무덤 내부의 공간을 만드는 백제의 중앙묘제인 횡열식으로 밝혀졌다. 역시 백제 형식으로서는 뭐 의심이 없죠. 그렇게 의심이 없고 그런데 어느 왕의 무덤이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왕릉급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무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에는 익산 땅에 말통대왕릉이라는 큰 무덤이 있는데 일설에 따르면 백제 무왕인 서동에 묘라한다는 기록이 보여 무왕이 애착을 갖던 출생지 익산에 묻혔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쌍릉이 무왕의 묘라면 대규모 사찰인 미륵사와 왕궁터, 성곽, 왕릉 등 고대 국가의 도읍지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인데
나아가 중국의 육조시대에 편찬된 관세음 종교서적인 관세음 응엄기에는 백제 무왕이 쥐모밀지, 즉 익산으로 천도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이 책에는 무왕이 익산에 제석 정사를 세웠는데 639년 벼락을 맞아 모두 불탔지만 탑 아래에 있던 수정 불사리병과 금강 반야경만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앙심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세음 응엄기에 등장하는 제석정사라는 절터가 실제 익산에서 발견됐다. 이곳에선 탑의 초석과 백제의 기와편이 나왔고 특히 제석서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돼 관세음 응엄기의 천도 기록에 힘을 실어주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제석정사의 벼락에 떨어져 모두 불탔지만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불사리병과 금강 반야경이 왕궁리 5층 석탑 아래서 발견된 것이다. 왕궁리 5층 석탑은 제석사터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전체적으로는 관세음 응엄기의 내용과 거의 같은 형태의 유물이었다. 이 기록과 유물들로 인해 무왕이 사비를 떠나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익산 천도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는 천도설을 원점으로 되돌릴 단서를 삼국사기에서 찾았다. 무왕 31년, 즉 630년에 사비성을 고치는 동안 왕이 웅진성에 머물렀다는 한 줄의 기사. 익산으로 천도할 계획이라면 굳이 재위 말년에 접어들어 사비성을 새롭게 단장할 이유가 있을까? 또 익산이 아닌 웅진으로 간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삼국사기 등 우리 역사서에 익산 천도와 같은 중요한 기록이 전혀 없고 무왕의 아들 의자왕도 바로 사비성에서 패망을 맞았다. 무왕 31년까지는 이거는 그게 수도가 사비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래 봤을 때 천도를 단행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라 그 준비 일환으로서 이제 지금 눈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그 미륵사죠. 미륵사 창건도 그 일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굳이 뭐 후대 사실과 비교하자면은 조선의 정조가 수원성을, 화성을 사실 그게 완벽하게도 갖추어 놓고 갖추어 놨습니다만은 사실 수도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하고도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좀 그 양태상으로는 그 비슷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말년에 궁남지에서 자주 연회를 베풀고 즐겼다는 기사가 있다. 익산으로 천도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무왕은 귀족들의 천도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내 천도는 못했지만 무왕은 계속 익산을 경영했다. 그에게 익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만약에 신라의 군대가 이 사비 지역으로 진격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익산 지역, 연산 지역,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무왕께서는 이 지역에다가 미륵사와 같은 대가람을 건립해서 거기에 승군을 배치하고 왕이 이곳에 가서 행궁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을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최대의 현안 문제인 신라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목적에서 이 익산 지역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위 때부터 신라와 옛 가야 땅으로 영토를 넓히려 했던 무왕에게 익산만한 요충지는 없었다.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익산. 무왕은 미륵사에 수천 명의 승려를 두고 유사시 승군으로 활용해 방어선을 만들려 한 것이다. 또 신라를 칠 때도 왕궁리 궁성에서 직접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곳,
무왕에 있어 익산은 바로 군사적 목적의 별궁이었을 것이다. 신선이 논의는 도교의 방장손산을 표현해 놓은 국남지. 삼국을 통틀어 가장 빼어난 조경술이 동원된 이 국남지가 무왕에 의해 조성된 것처럼 무왕대의 문화는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미륵사 벽화편이며 녹청색 유약을 입힌 노규 연화문화당 같은 미륵사지 출토품들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왕대에는 청자와 같이 화려한 대륙 문화를 중국에서 들여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백제화할 수 있었다. 무왕은 정치 안정과 영토 전쟁을 벌이는 동안 문화에도 눈을 돌려 백제사에 있어 최절정에 달하는 문화를 꽃피운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륵사 석탑이 보여주듯 석재를 마치 나무 깎듯이 자유자재로 다루어 석탑을 올린 점이다. 이것은 무왕대의 목탑 양식을 석탑으로 바꿔나갔기 때문인데 당시로는 문화의 일대 혁명이었고 그 중심에 무왕이 있었던 것이다. 무왕대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 건축술은 이웃나라 신라에도 전해졌다. 선덕여왕대인 645년 신라의 호국사찰 황룡사에는 구층 목탑이 조성되는데 당시 신라로서는 그런 웅장한 탑을 만들 수 없어 아비지를 비롯한 200여 명의 백제 장인들을 초청해 호국의 상징을 완성할 수 있었다. 구층목탑이라는 것은 물론 백제의 대목공, 대장인인 백제의 아비지를 초청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백제 양식인 현존하고 있는 미륵사지의 석탑의 모형을 현재 이 황룡사지 구층탑으로 옮겨서 그 아주 선진화된 그 기술을 도입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무왕은 백제가 빚은 문화를 한반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주기 3년째인 602년 역법에 밝은 승려 관력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이 눈뜨지 못한 학문과 예술을 심어주었다. 고대 일본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기이기도 하다. 이젠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만 남긴 채 백제사에 영원히 잠들어 있는 무왕. 그는 말을 캐던 소동에서 백제의 왕으로 태어나 어둠 속의 왕권을 다시 세우고 왕국의 중흥을 이끌어가야 했다. 익산에 대가람 미륵사를 세워 미륵세계라는 희망의 땅을 펼쳐나간 무왕. 그의 꿈은 시리의 나락에 빠져있던 백제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을 끌어안았다. 힘든 현실이 거치고 다가올 희망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무왕은 지금 우리도 이루지 못한 세상을 그렸는지 모른다. 무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미륵이 이 땅에 오기만 기다리지 않았다고. 대신 미륵이 온다는 희망의 세상을 그 자신이 만들어 갔다.
고구려 신라와 함께 한반도 패권을 다툰 백제. 700년 역사 동안 백제인들은 수없이 영토 전쟁을 치르고 곳곳에 성곽을 쌓아야 했다. 그들은 후국 의지가 담긴 성을 어떻게 축성했고 어떤 모습의 무기들을 사용했을까? 특별 기획 대전 MBC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9부 후국의 의지, 백제의 성과 무기에서 전사로 태어난 백제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